작년 총선과 비교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적 공정했다. 조선일보는 계속 하루가 멀다고 이걸 계속 이슈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찌됐든 계속 키워드로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해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는? 재보궐선거보다 이렇게 윤석열에 왜 굳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약점이 너무 명확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약점이 명확해서 매일 띄우고 있다? 네. 네. 약점이라면 어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한계는 처가에 대한 논란이 시끌시끌하죠. 그렇죠. 이게 네. 처가 쪽에 대한 뭐 보도가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사실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고 조선일보랑 그 채널A에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단독 보도를 내게 했잖아요. 그것도 4월. 좀 웃기죠. 네, 그것도 사실 되게 웃기는 일인데 자기가 사전 투표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두 가지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 계속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사실 이렇게 부축을 해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자기의 그런 약간 강경파 같은 이미지, 효자 윤석열. 네, 이런 걸 좀 상쇄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 혼자 가면 왜 배우자랑 같이 안 왔냐. 왜냐면 보통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배우자랑 같이 오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일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랑 같이 오면서 아버지한테 초점이 쏠리기 때문에 와이프가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 쪽이랑 이렇게 좀 거리를 살짝 두려고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미디어오늘이 만드는 미디어 비평 정통 프로그램 바뀌었네.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 너도 못 봤냐? 저번 방송.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번 방송 안 보셨죠? 네. 네. 다 안 보니까 이게 썸네일은 봤어요. 썸네일은 보고. 네, 선배가 나왔구나. 썸네일은 조회수에 아무런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클릭을 했어야지. 선배가 왔구나. 네, 제가 왔습니다. 네. 장수희 기자랑도 참 오랜만에. 네, 진짜 한 2, 3년 된 것 같죠? 더 됐을 거예요, 아마. 3, 4년? 네. 선배 동그란 안경이 너무 귀엽네요. 얼굴이 동글동글해졌네. 네, 장수희 기자랑도 오랜만에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소개를 먼저 해야죠. 네.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장슬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처음 출연합니다. 정말요? 네.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네, 아예 처음 출연하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 여기 앉아본 적이 처음인 건가요? 네. 진짜 그동안 뭐 했나요, 그러면? 그동안요? 안 부르더라고요. 네. 왜 안 불렀는지 오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왜 안 불렀던가, 그동안. 그러게요. 네. 이렇게 그러게요 하면 내가 옆에서 칠 말이 없어. 이러니까 제가 안 부르는 거죠, 자꾸.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리액션. 알겠습니다. 방송은 뭐다? 리액션. 네. 선배가 리액션하고 제가 떠드는 줄 알았어요. 네가 안 하니까 나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장슬기 기자랑은 뭐 국회 출입이니까 네. 또 저번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제 촬영 그렇죠. 시간 기준으로 엊그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했죠.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났는데 뭐 이제 미디어오늘이니까 네. 뭐 이런저런 뭐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좀 언론 중심적으로 그쵸. 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장슬기 기자가 이번 재보궐선거와 이 언론들의 이 보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언론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네, 당연히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 포인트를 맞추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 어땠는가 네. 이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조선일보 보도가 어땠는가 지난 재보궐선거에. 이 비교 시점을 작년 총선으로 잡으면 네. 작년 총선과 비교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적 공정했다. 작년 총선에 뭐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난 네. 총선 때는 지난해 총선 때는 대단히 막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작년에 2번방 관련해서 네.
여권에서 뭐가 터질 것이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방에 관련된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게 주말 사이에 퍼졌었어요.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거를 보도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밥 먹는 사진을 이렇게 딱 갖다 놓는다든지. 그럼 마치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연기만 이렇게 피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죠.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선거 당일날 이제 금권 선거라는 표현 같은 거를 대놓고 일면에다 쓴다든지. 금권 선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주는 거를 금권 선거다. 이렇게 아예 선거 당일날 아침에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렇게 쭉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는 재보선 하면서 조선일보의 선거 기사를 되게 열심히 꼼꼼하게 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선거면이 다 양쪽으로 이렇게 쫙 이제 그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 그렇게 해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적 이제 좀 공정하게 분량이나 사진이 특별하게 왜곡된 것도 없이 네. 보도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 주변 기자들한테 많이 의견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는 좀 공정했다. 그냥 양념만 프라이드 만들고 잘 네. 튀겼다. 네. 부산시장도 밑에도 항상 깔아가지고 두 후보의 주장하는 바를 비슷하게 한 편이었던 거죠. 물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디테일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선거 보도만 놓고 보면 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비평을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냐. 네. 그 이유를 당연히 들여다보면 이번 선거 국면이 충분히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야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볼 때도 아무래도 칼럼이나 사설 쪽이랑 네네. 그다음에 선거면 그 보도랑 좀 이렇게 분리해서 또 판단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칼럼을 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조선일보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그 두 후보군에 대한 평가나 어떤 의혹 제기보다는 윤석열 띄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 선거 이유를 보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선거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막 그런 평가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대선의 전초전이다. 사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는 그냥 이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의 그렇게 이제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거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걸 제기함으로써 그렇죠. 시끌시끌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별 큰 쟁점 없는 현재 이제 민심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이제 선거로 끝내고 네.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네. 이 선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라고 이제 네. 판단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윤석열에 이제 초점을 맞춘 보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그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도 오랫동안 떠들어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사실 작년에도 조선일보는 이제 그 프레임 안에 윤석열을 사실 끼워 넣긴 했었어요. 선거 프레임에. 네.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조국 대 윤석열 해가지고 이번 선거가 작년 총선 때 네네. 윤석열을 뽑는 거냐 아니면 조국을 뽑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를 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마치 이제 선거의 한 변수로 이제 끼워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작용한 것 같진 않고.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달라진 거죠. 윤석열이 이제 차기 대권으로 사실상 이제 규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보도를 이제 꾸준히 이어갔는데 핵심적인 걸 보면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2월달 상황부터 좀 볼게요. 2월달에 그 중대범죄 수사청에 관련돼서 검찰 이슈가 이제 좀 불거지기 시작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2월 25일 날 그 대검에서 검사들한테 수사청 설치에 관한 이제 입장을 듣겠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 중인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 상황이 딱 되자 조선일보가 윤석열한테 이제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무슨 결단을? 나오라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선택할 때가 다가온다. 이런 칼럼을 내요, 3월 1일 날. 요걸 이제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는 일생일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날. 그렇게까지가? 네.
박승환 대대장은 권총 자결을 했다. 네. 대한민국 검찰 해산날 윤 총장은 자결 대신 칼을 뽑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뭔가의 중대한 결단을 요구한 거죠. 반민주당이 이제 앞장을 서라. 예, 사실상 무슨 약간 독립투사의 뭐 그런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이게 3월 1일자 보도인데 2일날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했죠. 그렇죠, 윤석열이. 자기 그 집무실로 불러서 인터뷰를 해갖고 국민일보가 막 한 4면인가 3면에 깔아가지고 이제 쭉 보도를 하고 3일날 그 다음날이죠. 3일날 대구 방문을 하고 4일날 이제 사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특징을 보면 조선일보가 윤석열한테 어떠한 결단을 요구했고 윤석열은 거기에 부응을 했다. 부응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선일보는 대놓고 이제 정치 입문 한 사람 같은 이제 포지션으로 계속 보도를 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제 윤석열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당시에 이게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말에 수사 검사들한테 이제 의견을 듣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쫙 뿌려놨잖아요. 네. 그럼 의견 수렴을 아직 다 한 상태도 아니었었어요. 그랬죠. 근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 국민일보랑 인터뷰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도 아직 다 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하나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아닌 상황인데 네. 자기가 그냥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고 마치 뭐 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짤막한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사라진 거죠 이제. 거의 뭐 그 이정환 사장 같은 질문을 던지고 네. 대답하려고 하면 이미 저 앞에 하고 있는 네. 네, 자기 그런 말만 하고 식의. 사라진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 수사청 설치가 진짜 조직에 뭐 명운을 걸고 사실 검찰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권한에 대한 문제니까 그게 뭐 검찰 개혁의 흐름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 반발할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은 그럼 조직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자기가 그 수장이면 임기를 지켜가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든 그렇죠. 검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그럼 의견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뭐 총대를 메고 맞서든. 싸워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튀어버렸다. 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 수사청 설치는 통과를 6월로 시점을 잡았어요. 네. 그 6월로 시점을 잡았다는 거는 재보선 이후로 논의 과정을 미루어 놓겠다. 그러니까 재보선이랑 이 검찰 개혁을 분리하겠다. 네네. 이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당장 막 이슈가 막 여의도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죠 그때. 근데 갑자기 혼자서 중대 결단을 하고서 뭐 떠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논의를 안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때문에 이걸 논의하기도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직 뭐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그때 지지율이 약간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혼자 마음이 급해서 나간 네, 거다. 혼자 급해서 나간 거 아니야라고 만약에 언론이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막 달았다면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조금 그 당시에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나오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쵸. 뭐 이거는 이제 언론의 좀 호의적인 보도도 한몫을 한 것 같다. 그쵸.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은 이제 어찌됐든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요. 사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그 당시에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조선일보는 계속 하루가 멀다고 이걸 계속 이슈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찌됐든 계속 키워드로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해내더라고요. 매일매일 윤석열을. 네. 네. 칼럼 같은 데서 보면은 거의 하루 걸러서 계속 칼럼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반기문이랑 윤석열은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반기문은 이렇게 슬쩍 나왔다 사라졌지만 윤석열은 끝까지 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의 칼럼도 나오고. 가만히 있는 반기문은 왜?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은 뭐 예를 들면 이제 3월 10일 정도에는 윤석열이 SNS를 개설해서 SNS를 개설해서. 네, 윤석열이 뭐 SNS 정치를 할 거다. 할 거다. 네. 했다도 아니고. 근데 실제 지금 보면 하지도 않았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도 하고 그리고 뭐 저술을 해서 뭐 강연을 나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많았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뭐 강연 같은 건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고문 칼럼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뭐 윤석열이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선거에 좀 개입을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뭐 칼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3월 29일 날은 이제 뭐 전화 인터뷰를 또 직접 해요. 직접 해서 네.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윤석열은 이게 성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다. 네네. 이렇게 아예 선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이런 인터뷰도 하고, 중간중간에 뭐 자기 사진도 좀 공개하고, 조선일보 유튜브에 뭐 자기 사진도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이슈화를 시켜 나갔죠. 오히려 이제 선거보다는 조선일보는 이제 윤석열을 예. 매일매일 좀 띄우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이 살아 있었고, 거기에 제가 이제 다른 언론도 쭉 모니터링을 했는데, 역시 1등 공신은 조선일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는? 재보궐선거보다 이렇게 윤석열에 왜 굳이? 이게 어찌됐든 윤석열이라는 사실 구심점이 야권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네네. 이번 선거는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차기에 그런 어떤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계속 결집도를 모아주는 효과, 그게 이제 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모아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약점이 너무 명확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약점이 명확해서 매일 띄우고 있다. 네. 네. 약점이라면 어떤? 약점은 이제 이거는 윤석열의 행보를 봤을 때 이제 약간의 세간의 평가이기도 하고, 네. 첫 번째는 어떤 철학이 부재한 거 아닌가. 정치적인 철학이. 예. 이거 왜냐면 철학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철학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걸 보고선 이 사람의 경제관은 어떻다. 그렇죠. 이 사람은 국가관이 어떻다. 뭐 정치판을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걸 내놓는 정책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법조인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싸나운 이미지, 투사의 이미지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이미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레인의 역할이 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김영석 그 철학가 교수 네네. 되게 고령의 그분을 만났잖아요. 이게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에게 지혜를 얻는 그 그림 자체를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그 사진도 막 공개하고 했잖아요. 19일 날 그 김영석 교수를 만났고 이게 어떤 윤석열의 그런 이미지를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정치적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이제 주변에 이제 책사들이 이제 네. 이렇게 포진해 있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하거나 경제관이 어쨌든 좀 대선 후보로서는 중요한데 경제 문외한이라는 그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요걸 좀 상쇄해 주려고 보수 언론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어떤 식으로요? 이게 이제 칼럼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경제관이 꼭 그렇게 없는 거 아니다. 이런 류의 논조가 되게 많은데 윤석열 총장이 어디서 경제관을 찾았을까? 네, 그 중에서 제일 특이했던 칼럼이 3월 16일자 매경 어떤 고문이라는 분의 칼럼인데 네.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분 아버지가 이제 사전투표 이번에 했을 때 같이 가신 분 있잖아요. 부축해서 같이 네네. 가신 분. 윤기중 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또 경제학과. 네.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으로 경제, 금융 분야의 교양을 쌓아왔다. 윤 총장이 네.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이게 괄호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정운찬 전 총리는, 그러니까 정운찬 그분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잖아요. 네네. 윤석열이 이제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 학생일 때 자신의 화폐 금융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자기한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매경 칼럼 쓰신 분이. 수업을 들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경제적. 윤석열 총장이 60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80년대 학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40년 전에 화폐 금융론 수업 들은 거를 여기다 괄호치고 이렇게 써놓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경제적인 지식이 되게 없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내세울 게 꺼내겠어? 이거밖에 없는 건가? 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한계는 처가에 대한 논란이 시끌시끌하죠. 그렇죠. 이게 네. 처가 쪽에 대한 뭐 보도가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사실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고 조선일보랑 그 채널A에다가 이게 뿌려가지고 단독 보도를 내게 했잖아요. 그것도 4월. 좀 웃기죠. 네, 그것도 사실 사실 되게 웃기는 일인데 자기가 사전 투표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두 가지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 계속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사실 이렇게 부축을 해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자기의 그런 약간 강경파 같은 이미지, 효자 윤석열. 네, 이런 걸 좀 상쇄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 혼자 가면 왜 배우자랑 같이 안 왔냐. 왜냐면 보통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배우자랑 같이 오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일축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아버지랑 같이 오면서 아버지한테 초점이 쏠리기 때문에 와이프가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 쪽이랑 이렇게 좀 거리를 살짝 두려고 하는 좀 그런 마음이 그쵸.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좀 뭐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제학과 교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지식이 있을 거라는 대목은 그쵸. 참 대단한 해석이네요. 네.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버스 운전을 오래 하셨는데 저는 버스를 모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모르는지 몰라요. 운전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을 잘한다. 그러니까 길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뭐 식으로.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네, 그쵸. 본인은 본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어쨌든 끝났고 네. 조선일보도 지금 이제 아마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선거 후에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를 쓴 게 있습니까? 네, 그 선거 바로 다음 날 보도에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사와 칼럼을 이렇게 구분해서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칼럼은 상대적으로 조선일보의 그런 어떤 생각이라는 게 잘 나오지만 이번에 보면은 기사는 되게 상대적으로는 드라이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 다음 날 기사 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쇄신과 함께 윤석열, 안철수가 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아예 대놓고 말을 하거든요. 들어와야 된다. 기사에서? 네, 기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서 이 자신감이 기사로 표출이 된 거죠. 이건 사실 이제 그 선거 당일날이었나요? 그 이준석 그 본부장이 이런 표현을 아예 그때 라디오에서 했었어요.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대선 비용을 개인 이 자금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당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걸 아예 좀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직접 워딩으로 말한다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준석 뭐 위원이 그렇게 뭐 안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거나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어찌됐든 이제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됐고 뭐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어렵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결국엔 제1야당이 조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토대가 됐고 그게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뭐 선거보다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초점을 맞춰 왔던 뭐 측면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뭐 이 선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끌시끌 복잡복잡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또 원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이 뭔가 이제 정권의 좀 이게 대항마 같은 이미지 같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좀 러닝메이트로 같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같이 견인해가는 좀 그런 의도도 맞습니다.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이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TBS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선거가 뭐 오세훈 대 김어준의 선거였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있던데. 법 규정상 사실 뭐 할 수 없고 뭐 인사권도 행사하려면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TBS 제작진들이 그렇게 느낄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하는 거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과거 사례를 좀 이제 빌어와서